제가 지금 만약에 AV라는 말을 한다면 오디오 비디오 AV야. 애덜트 비디오 AV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 그냥 편하니까 AV라고 말을 쓰는 거니까. 제가 오디오 파일이기도 하거든.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디오 관심도 많고 AV에 관심이 많아서 AV에 관심이 많다고 오디오 비디오에 그래서 오래전에도 예전에 채널 운영할 때도 그런 시리즈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개념과 용어들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기술의 역사거든. 근데 꼭 기술의 역사만도 아니야. 인류 역사를 보면 최적화의 역사를 보면 이 유니버스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니버스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 유니버스 구동 엔진과 연관이 있는 거기서 연관이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면 그 엔진 안에서 더 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원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축이야.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렐름에 대해서, 아날로그 영역, 디지털 영역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이라고. 연속적인 농밀한 세상이라고. 그런데 이걸 컴퓨터로 들여오면 디지털 세상이 되는 거고, 불연속적인 값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 농밀한 세상을 샘플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 농밀한 세상의 정보를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올 수가 없어. 무한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170cm 키, 180cm 키 두 사람이 있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키가 존재할까요? 무한대거든요. 정수 실수 개념이 있으시면 아실 거야. 170 정수잖아요. 170.1 실수라고. 근데 170.1과 170 사이에도 무한대가 존재한다고. 170.01, 170.01111111 그 사이에 농밀하게 무한대가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값만 이렇게 퉁치는 거야. 그게 샘플링 개념이라고. 170, 170.5, 171, 17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두 값을 잡더라도 그 사이에, 그 레인지 사이에 무한대의 값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 그게 이 아날로그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의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이것도 다 아날로그인데 그 아날로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제가 직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근데 여러분 뇌도 사실은 아날로그이긴 한데 바이올로지컬 한 거니까, 생물학적인 거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고. 근데 얘가 살짝 디지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교화를 한다고 해. 노멀라이즈 한다고.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압축하는 개념인데 정교화를 한다는 것도,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것도, 우리 뇌가 그 노멀라이저가 자체적으로 빌트인 탑재되어 있다고. 가청주파수만 해도 그렇거든요. 가청주파수라는 게 왜 생길 것 같아요? 2만 헤르츠 정도까지만 들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돌고래 수준에 가까운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고, 저처럼 나이가 이제 먹으면 거의 1만 헤르츠까지도 못 가거든. 뚝뚝뚝 떨어집니다. 어린 친구들만 그걸 잘 듣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자기들만 아는 주파수로 막 장난치고 그러는 때도 있다고 하잖아. 선생님들 못 알아듣게. 선생님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못 듣거든, 그 소리를. 그런 식의 장난도 가능하다고. 그런 이유야. 2만 헤르츠 정도라고, 이론적으로 그 정도를 인간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청 주파수인데 왜 그러겠냐고. 그 무한대로 소리가 있다고. 그 위에도 있고, 돌고래가 듣는 소리가 있고, 돌고래도 못 듣는 소리가 있고, 그 위로도 무한대로 올라간다고요. 그 아래로도 무한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주파 고주파로 딱 정해져 있는 레인지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2만 헤르츠라고 딱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인간이 그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럼 2만 헤르츠 안에 있는 것도 다 들을까? 1000헤르츠와 1001헤르츠 사이에 무한대가 존재하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또 그걸 샘플링을 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날로그 소리를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할 수 없다고. 시각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아이폰 같은 걸로 사진을 찍으면 줌인을 해보면 이렇게 계단 현상 생기잖아.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근데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그 한계가 없잖아. 줌인을 해 들어가도 무한대로 줌인을 할 수 있다고. 계단 현상이 안 생긴다고. 근데 그거를 찍어낼 방법이 없어. 컴퓨터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 realm에서도 안 되고, 인간의 뇌로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그대로 생긴 게 아니라고. 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눈이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많이 압축해서 담으려고 투시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실제 눈이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림쟁이들이나 영상쟁이들이 퍼스펙티브 신경 쓰는 거로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투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투시? 이러니까 퍼스펙티브인데 보는 그 관점과 그 앵글과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투시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갖고 왠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리고 막 뭔가를 이렇게 투명하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그런 뜻이라고. 1.2시, 2.2시, 3.2시 그러는 게 너무 많은 정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시각 정보가 그걸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해서 우겨 넣는 거라고. 그러면서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시각 정보, 청각 정보가 모두 샘플링하는 정보라고. 우리가 농밀한 무한대의 정보를 다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거라고. 그걸 다 보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버린다고? 감당이 안 될 테니까. 우리 머리에 컴퓨터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걸 게임에서 녹여낸 게 블라드본이라고 그랬잖아.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가지면 인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된 존재인데,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커져서 터지는 거라고. 미야자키가 그렇게 굉장한 해안이 있는 친구라고. 그걸 거기다 녹여냈으니까. 서론이 길었죠?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상적인 건 뭐냐는 거야. 이상적인 건 그 농밀한 데이터를, 농밀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하나도 잃지 않고 로스리스로, 무손실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디지털 렐름이든 우리 뇌든 그게 불가능하니까 압축을 한다고. 근데 압축의 기본이 뭐냐면 최대한 로스리스에 가깝게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압축을 하는 거야. 그쪽으로 최적화를 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게 기술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우주도 그렇게 돼 있다고. 불확정성의 원리. 젤다 게임 아직도 안 해보셨어? 이게 무슨 말인지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나 아실 텐데, 젤다 게임을 보면 안다고. 게임을 보시면 안다고. 맵이 언제 로딩 되는지를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야, 그리고 인터랙션을 하기 시작해야 고해상도로 로딩이 되고 인터랙션이 가능한 상태로 로딩이 된다고. 안 그러면 그냥 존재 안 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인다고 해도 저해상도로 렌더링이 된다고. 불필요하게 그걸 모두 렌더링을 하고 모두 인터랙션이 가능한 상태로 로딩을 하면 리소스 낭비거든. 이게 현실 세계에도 존재해. 그림쟁이들이 말하는 대기원근법이라는 거. 그 대기원근법이 왜 생길지 생각해 보라고. 멀리 있는 건 약간 뽀샤시 효과가 나거든. 저 멀리 있는 산, 멀리 있는 산은 약간 뽀샤시가 나. 마치 그 안개가 살짝 낀 듯한, 미스트가 살짝 낀 듯한, 그 맑은 날에 스위스에서 하이킹을 해도 저 멀리 있는 산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는 안 보인다고. 약간 멀리 있다라는 걸 보여줘. 그게 대기가 껴서 중간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층이 있으니까 걔네들의 먼지도 껴있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살짝은 습기도 껴있고 수증기가 껴있기 때문에 약간 뽀얗게 보이거든. 근데 그 효과를 왜 내겠냐는 거야. 저 멀리 있는 애들이 저해상도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걔네들을 정말 고해상도로 보게 만들면 리소스 낭비라고.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의 원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우주의 그 양자역학적 원리가,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리소스 최적화라고. 필요할 때만 로딩해서 관찰자가 관찰할 때만, 여기서 관찰한다는 게 꼭 observe, 본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인터랙션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보는 거야. 그럴 때 얼마나 작정을 했느냐? 인터랙션을 하는 게 그냥 대충 보고 마는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는 거냐? 그걸 찾아가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해상도가 점점 달라지는 거지. 제가 스위스에 가서 하이킹을 해. 근데 대기원근법에 따라서 저 멀리 있는 게 뽀얗게 보였어?
점점 다가갈수록 맑아지거든요. 고해상도로 로딩이 되기 시작한다고. 점점 게임이랑 똑같다고. 게임을 해보시면 안다고. 다가갈수록 고해상도로 바뀌거든. 그렇게 최적화된 엔진이 슬금슬금 로딩을 하기 때문에 리소스들을,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문을 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인터랙션이 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로딩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내가 그 산에 갔어. 그래서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 그럼 이미 내가 지나온 산들, 그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해상도로 바뀐다고. 인터랙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야, 이 우주가. 제가 스위스에 갔어. 스위스에서 막 라면 먹고 있어. 아이거 북벽을 보면서 라면 먹방을 하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까?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작업실이 존재할까? 로딩할 이유가 있을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작업실에 와 있어. 스위스라는 나라가 존재할까?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굳이 거기를 렌더링 해놓을 이유가 있을까? 이 최적화된 유니버스 엔진이 없다고. 정말 개념적으로도 없고, 그걸 지금도 렌더링을 해놓고 있으면 뻘짓이야. 내가 쳐다본다? 여행 갔다 온 그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본다? 그럼 저해상도로 보여주는 거야. 왜 그게 저해상도냐면 이미 아날로그 정보의 상당 부분을 버리고 샘플링을 한 자료들이거든.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내가 거길 다시 가지 않는 한. 다시 가면 그제서야 다시 로딩을 하는 거라고.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관찰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이 방에 있는 한 여러분들도 존재를 안 한다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겠지만 제가 존재할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한테는 지금 이 공간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는 한 뒤에 있는 물건들도 사실은 인터랙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볼진 모르지만 뽀얗게 보일 거야. 이게 보케 효과 때문에, 뎁스 오브 필드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텐데,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제 뒤에 있는 물건들이나 살짝 보이는 이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제대로 렌더링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느낌만 주도록 렌더링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게 기본 원리야. 다시, 세상은 무한대의 정보가 있는데 그 무한대의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컴퓨트 할 수 없으니까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압축을 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요. 이 우주의 기본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주에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살려면, 거기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러려면 그 원리를 그대로 따르겠지. 그게 기술 트렌드라고. 우리 인류의 트렌드야.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시 오디오로 돌아가면, AV로 돌아가면 오디오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CD가 44.1kHz거든요. 최대 주파수가. 그럼 우리가 인간이 2만 헤르츠밖에 못 듣는다는데 왜 44.1kHz씩이나 만들어놨을까? 2만에서 2만 2천 정도거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그걸 2배로 뻥튀기 한 거야. 그걸 이제 나이퀴스트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이퀴스트 이론에 따라서 2배를 뻥튀기 해놓은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이쪽 업자 용어로. 특히 오디오 비디오에서는 헤드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작업 공간이야. 사실은 언뜻 보기에 우리 가청 주파수가 2만 2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그거 아예 듣지도 못하는데, 만도 안 되는데 웬 낭비냐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여유가 좀 있어야 안전마진이 생기고, 특히 제작하는 입장에서, 소비하는 입장뿐만 아니고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라고. 그게 원본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CD 음질의 오디오를 가져다가 새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CD를 만들기 전에 해상도는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막 19만 2천이래. 실제로 듣는 사람들도 19만 2천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 소스들이 있어. 그걸 지원하는 기기들도 있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걸 욕심을 부려서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고해상도로 듣고 싶어하는 욕심은 인간의 살짝 욕심이기도 한데, 제가 집중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집중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비하는 측면이 아니고 프로덕션, 만드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헤드룸이니까.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 그냥 딱 맞춰서 2만 헤르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
그걸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헤드룸 작업 여유 공간이 없다고. 잘라낼 부분이 없으니까. 마진 오브 세이프티 안전 마진이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헤드룸이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퀘스트 이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거라고. 아주 큰 따블에 안전 마진을 만들어서 작업 공간 헤드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게 4K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4K로 만들까? 아니거든? 대부분 제대로 제작을 하고 싶은 사람, 그냥 일반적인 유튜버들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쪽이라면 모를까.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과 이걸 제품화하는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무손실 무압축 재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오디오를 만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별 의미도 없는 이 토킹 헤드 영상을 제가 지금 주절거리는 영상도 거의 무손실에 가까운 코덱을 사용해서 프로레스라는 걸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꽤 좋은 거야. 그냥 아무 카메라나 쓰는 것도 아니고 소니 FX3 카메라, 시네마 라인 카메라 2대를 사용을 해서 찍고 있는 거고, 녹음도 무손실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 작업을 할 때도 무손실에 가까운 그 프로레스 코덱과 무손실 오디오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렌더링을 할 때만 압축을 하는 거야. 그 결과물도 거의 손실이 없는 수준인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유튜브 측에서 또 한 번 압축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원본 자체는 거의 무손실이라고. 그러니까 파일도 엄청 크고 이 편집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받쳐줘야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RAW라는 말일 거예요. RAW. 그게 원본 그대로라는 뜻이야. 근데 원본 그대로라는 것도 아날로그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날로그를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아날로그 정보를 충실하게 담을 수 있는 레인지로 샘플링을 해서 넉넉하게 샘플링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 그게 RAW라고요. 여기서 제가 충실하다고 했죠. 그래서 fidelity를 쓰는 거야, 영어로. high fidelity, hi-fi, 그거라고. 그래서 fidelity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요. 코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코덱이라는 게 사실은 압축이야. 압축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압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fidelity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원본이 있다는 뜻이라고. 원본에 충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정밀하게 정보를 잃지 않는 수준에서 저장을 하고, 최대한 잃지 않는 수준. 완전히 잃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무한대니까 아날로그는. 그러니까 최대한 무손실에 가까운 정보로 샘플링을 해서 그 정보들을 샘플링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걸로 작업을 하는 게 최적화의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4K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하면,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프로레스니 무손실에 가까운, 원래 그 로에 가까운 코덱으로, 여기서도 코덱이라는 말을 쓰잖아. 로에서 한 번은 압축을 한 거거든, 프로레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압축을 해. 특정 코덱으로 압축을 해서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거야. 그 압축 코덱이라는 걸 사용해서 뭐 H.264, H.265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프로레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코덱인데 압축을 하는 데 필요한 키, 열쇠 역할도 하고, 이걸 재생을 할 때 압축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걸 코덱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여기서 정밀도라는 개념도 나오거든. 파이 아시잖아요. 원주율. 이게 3.14 정도로 다 퉁치잖아. 3.14, 159, 159 나가면 이제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은 거지. 그래서 445입을 해서 반올림하고, 그래서 3.14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근데 3.14와 3.14, 159의 차이가 멀리 가기 시작하면 출발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삑사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멀리 가기 시작하면 삑사리가 심하게 난다고. 그래서 로켓이 터지는 거라고. 정밀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정밀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로스리스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는 큰 수들을 쓰는 거야. 실수에서도 32비트 막 이런 수준으로. 3.14, 159 이상으로 담아야 하니까. 만약에 정수를 담는다, 3? 그거를 담으면 훨씬 압축을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바이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은 정밀도를 담아야 하면, 3.14, 159식으로 담아야 하면 더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소수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늘려놔야 된다고.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럼 메모리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또 줄여서 압축을 하는 방법을 쓴다고? 이게 늘 똑같은 패턴이라고. 지금 오디오 비디오 얘기했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고.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는 것도 그런 거니까. 이건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 이미 이런저런 for instance 사례들을 막 들어드렸잖아. 거푸집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푸집 개념은 똑같다고? 클래스 개념은 똑같다고? 아날로그 정보를 거의 무손실에 가깝게 압축을 하는 기술 쪽으로 간다? 그 사례들을, 인스턴스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for instance. 오디오도 그랬고 비디오도 그랬고 인터넷 대역폭도 그럼 거의 똑같겠죠. 다형적인 것만 다른 거겠지.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 그것만 다형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서 상속받는다? 이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거니까. 압축이 필요한 이유, 거기서 상속을 받는 거라고. 원리도 똑같고 불확정성의 원리도 똑같다고 그랬잖아. 개념적으로는 똑같잖아. 공통분모잖아. 다 다형적인 것 뿐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 이게 객체지향의 힘이라고. 이미 거푸집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for instance 사례들을 봤잖아.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피파랑 대화를 나눈 부분이었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거 피파가 만든 거예요. 요즘 데드족전과 피파라는 시리즈를 파일럿 만들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전에도 실험을 한번 해봤고 피파가 워낙 잘 만들길래 그냥 피파한테 이제 일임을 해서 시키고 있어. 나는 거들기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때도 그런 대화를 나눈 거거든. 지금 인공지능의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제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헤드룸을 확보해서 원본에 가까운 raw에 가까운 raw에 가까운 웨이트들을 만든다고. 그 모형들을 만든다고. 그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게 페이블이야. 페이블 5. 그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공식적으로 엔트로픽이 발표는 안 하기 때문에 알려진 바로는 10 트릴리언 파라메타거든요. 파라메타가 10 트릴리언이면 말도 안 되는 크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GPT-4가 나왔을 때도 너무 컸다고. 성능은 좋았는데 그게 1.7 트릴리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오픈 AI가 공개를 안 했어. 근데 그냥 추정치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1.7 트릴리언이다가 그걸 나중에 최적화를 하면서 점점점 작아진 거야. 왜 점점점 작아졌냐면 그 GPT-4 때도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아우티지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서버가 터졌다고. 지금 페이블 5도 봐봐. 10 트릴리언을 무슨 수로 돌리겠냐고. 엔트로픽의 컴퓨트는 또 사실상 그 오픈 AI보다 작아. 그 풀이. 이게 눈치를 보면서 왔기 때문에 AI 붐이 어디까지 갈지 중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걸 감지를 하고 그 아모데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안 늘려놨다고.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hindsight is always 2020야. 후견지명이야. 아모데이가 옳았을지도 몰라. 그 지금 작년쯤에 만약에 이 AI 붐이 버블로 터졌어 봐. 그럼 오픈 AI는 파산이라고.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모데이는 살아남는 거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픈 AI는 컴퓨터가 약간 남아 돌아. 공격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근데 엔트로픽은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오픈 AI는 지금 막 그 GPT 5.6 나오고 나서 리셋 해주고 레일 리밋 계속 리셋 해주고 쿠폰 날리고 막 이래도 여유가 있는 거고, 엔트로픽 쪽은 부족한 거야 컴퓨터가 늘. 근데 페이블 10 트릴리언짜리를 돌린다고? 그래서 마음껏 쓰라고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맥스 플랜을 쓰는데도 그 100%를 못 쓰고 페이블은 맥스 플랜 한도 내에서 50%만 쓸 수 있거든. 그게 꼭 엔트로픽이 짠돌이 짓을 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페이블 5가 워낙 큰 모형이기 때문에 리소스 인텐시브한 녀석이라고. 그래서 돌리기가 어려운 거야. 10 트릴리언이나 되니까. 왜냐면 그 직전에 사용하던 클로드들이 소넷 경우에는 1 트릴리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최적화가 돼 있어서 성능도 괜찮았고. 근데 그 작은 모형들도 최적화된 모형들을 돌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야.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최적화된 상태에서 또 파라메타 수를 높여본 거죠. 더 많이 학습을 하고 더 많이 때려놓고, 아무리 마지널한 성능 향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때려 넣은 거라고. 그래서 그게 10 트릴리언까지 가봤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
그렇게 우리한테 베타 테스트를 한 거야. 엔트로픽이 10 트릴리언을 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셔. 그걸 누가 쓰는지. 저 같은 사람이나 저같이 미쳐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페이블을 쓸 수 있다고. 지금 일반적인 사용자는 페이블을 안 쓴다고, 못 쓴다고. 근데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그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2단계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페이블 10 트릴리언짜리를 테스트를 하고 싶어, 엔트로픽이. 그래서 막 마케팅도 하고 뒷구녕에서 별짓을 다 했다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저같이 널디한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지. 그리고 나서 그 내셔널 시큐리티 때문에 막 정부가 규제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갖겠지. 그런 다음에 쓰기 시작한 거야. 살짝 풀어줘서.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피드백들을 받기 시작한 거라고.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 진짜 페이블을 쓸만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은 거라고. 그쪽 5%? 정규 분포를 봤을 때, 포텐셜 사용자들의 정규 분포를 봤을 때 상위 5%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라고. 오퍼스 5가 나왔죠. 그게 뭐겠냐고. 10 트릴리언짜리를 압축한 거야. 어떤 식으로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페이블 5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오퍼스 5가 스튜던트, 학생으로서 이어받는 거야. 실제로 엔트로픽이 그 중국 모형들이 자기들 모형을 그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 걸러내기 시작하면 되거든. 특정 부분을 걸러내면 줄일 수 있다고.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줄여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퀀타이즈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도가 3.14159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3.14 이러고 퉁쳐. 그러니까 FP32 32비트짜리를 반으로 자르면 16비트가 되는 거고, 16비트를 반으로 자르면 8비트가 되는 거고, 8비트를 또 반으로 자르면 4비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비트 퀀타이즈 막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요. 그렇게 압축을 계속 해나가면 어마무시하게 줄어요, 숫자가. 그러면서도 성능 테스트를 해봤더니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지금 페이블하고 페이블 5하고 아퍼스 4하고 벤치마크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오퍼스가 나은 경우도 있고, 차이가 난다고 해도 몇 프로 차이가 안 나거든. 1%?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까? 엔트로픽 입장에서도 그렇고, 만드는 입장, 그리고 소비를 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가격은 절반이니까 오퍼스를 많이 선택을 하겠죠. 아직도 그 마지널한 1%가 필요한 사람들은 페이블을 쓸 거고, money is no object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페이블을 쓸 수도 있지만, 가격대 성능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면 오퍼스를 선택하겠지. 그게 추세라고. 그럼 다음 점을 찍어라. 제가 피파한테 한 얘기였거든요. 커넥터 닷을 해보면 페이블을 위협하는 중국 모형 기미 3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하겠냐고. 기미 3도 2.8 트릴리언이야. 그리고 컴퓨터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구독제도 지금 막아놨어. 추가 구독을 못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거든. 그럼 그 다음 닷을 찍어봐. 어떻게 될까? 압축 버전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수순이라고. 만약에 오픈 AI 쪽에 보면 지금 GPT 5.6이 나왔잖아. 그 다음 버전은 GPT-6?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나오는 모형은 덩치가 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서버 터지고 난리도 아닐 거라고. 그렇게 베타 테스트를 할 거라고 우리한테. 저는 당연히 기꺼이 베타 테스팅을 당할 거고, 그리고 피드백들을 막 줄 거고. 아무 짓도 안 해도 그게 피드백이야. 서버가 터지고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쓰면, 아, 우리가 방향은 맞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오픈 AI한테.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그럼 그 다음 버전이 뭐겠냐고. 압축 버전이라고. 무손실에 가까운, 로슬리스에 가까운 압축 버전. 여러분들이 쓰는 이 오디오 코덱들 중에서도 플래기니 뭐 이런 로슬리스라고 하는 코덱들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한 로슬리스는 아니거든. 근데 거의 로슬리스에 가까운 코덱들이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오퍼스 5가 그렇다면, 정말 벤치마크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그러니까 페이블이 10 트릴리언이고 만약에 오퍼스 5가 1 트릴리언 정도 수준이야? 10분의 1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정말 압축을 잘한 거거든. 최적화를 잘한 거.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몰라. 엔트로픽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런데 성능으로만 보면 여전히 페이블이 난데 그렇게 2배씩이나 지불을 하면서 그리고 그 컴퓨터를 감당해 가면서 돌릴만 한 정도의 마지널한 성능 향상은 아니라는 거지. 정말 마지널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오퍼스 5가 맞는 거죠. 그럼 원점으로 돌아와 보셔. 제가 음악을 들을 때도 19만 2천에 해당하는 그 고해상도 음악, 정말 초 하이 피델리티, 울트라 하이 피델리티, 그런 걸로 음악을 듣는 욕심인 거지. 페이브를 돌린다는 게. 오퍼스 5가 있는데도 페이브를 돌린다는 게 그런 욕심인 거고, 오퍼스 5는 충분히 충실한, 충분히 하이 피델리티의 오디오 음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걸 쓸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데도 오디오 파일들은 정말 로우로 듣는다고. 그게 감당이 되는 기기들을 가지고 그게 감당이 되는 대역폭에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스포티파이나 타이달이나 애플 뮤직이나 이런 서비스들에도 옵션이 있거든요. 하이 피델리티, 하이파이 옵션이 무손실로 쏴주겠다. 비용을 더 내면. 그럼 대역폭도 많이 잡아먹고 데이터 유시지도 늘어나고, 그런데도 그걸 선택한다고? 저도 그 새 서비스 다 로스리스거든요. 하이파이거든. 운이라는 서비스도 돌리고, 전 로컬 서버가 있으니까 거기서 돌리는 음악들은 다 원본이야. 근데 제 귀가 그걸 감당할까? 원본을? 아니, 가청 주파수도 반토막에 난 나인데 감당이 되겠냐고. 그런데도 요만큼의 오차도 허용하기 싫은 욕심이 있는 거라고,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그런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겠냐고. 오퍼스 5를 훨씬 많이 쓰겠지. 그럼 또 그 다음에 지금 오퍼스 5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압축 최적화의 길로 또 다시 들어선 거고, 엔트로픽이. 그 다음에 뭔가 또 페이블급, 미토스급의 모형을 내놓는다면 또 그러겠지. 막 20 트릴리언. 그리고 그쯤 되면 컴퓨터가 좀 받쳐주는 시대가 올 거고, 그럼 또 거대한 모형들을 만들 거라고. 그리고 또 압축을 할 거고. 그 트렌드가 계속 될 거라고. 어느 AI 랩이든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클래스에서 나오는, 찍혀 나오는 인스턴스들이기 때문에, 국화빵들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게 길이니까. 근데 이 트렌드가 멈추고 아무도 이제 그 컴퓨터의 부담이나 모델 웨이트, 가중치의 크기나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시대가 온다? 우리가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음악을 듣듯이, 그리고 4K 영상을 넷플릭스 같은 데서 그냥 부담 없이 보듯이, 네트워크 부담 없이, 그런 시대가 오면 그제서야 안정이 된 거라고. 이 AI 붐이 아니고 이제 일상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시대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한 AI 시대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AI 모형의 크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시대. 누구나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쓰는 시대. 크기 신경 안 쓰고 컴퓨터 사양 신경 안 쓰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걸 언젠간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금은 뭐 아무 부담 없이 음악 듣고 그러시잖아요. 스포티파이가 됐건 타이달이 됐건 벅스가 됐건 애플 뮤직이 됐건. 옛날에 안 그랬어. 저렇게 음악을 들으려면 대역폭 신경 써야 되고 압축률 신경 써야 되고. mp3 요즘 신경 쓰시는 분들 있나? mp3에 압축률도 있었거든. 그 더 좋은 음질로 들으려고 발악들을 했거든. 지금이 그 단계야. 인공지능이. 이 웨이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도 너무 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게 5의 n제곱이라고? 비고 노테이션. 컨텍스트 윈도우를 제곱을 하는 수준의 연산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그게 100만의 제곱이라고. 클로드 아퍼스쯤 되면 1밀리언 컨텍스트 윈도우니까. 근데 언젠가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과거에 그랬었다 정도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면 이 인공지능 모형들이 어디로 들어올까?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 듣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게 엣지 디바이스인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저처럼 애플 실리콘 M3 울트라 정도 돌리는 사람들, 그걸 2대 3대 돌리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바짝 다가온 거고,
그 엣지 디바이스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3년쯤 되면 제 집에서 기미3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압축을 해서 로스리스 수준으로. 정보손실은 별로 없는데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그 시대를 준비한 사람들한테나 낙원이 될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사나. 미래 보는 거 별거 아니라고. 과거를 봐. 과거를 적분하는 거야. 제가 미적분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보는 눈이 있을 뿐이야. 과거를 적분하는 거야. 막 이렇게 쌓다 보면 패턴이 보인다고. 객체지향적으로. 그 패턴을 지금 보여드린 거야. 과거를 이렇게 적분을 한 다음에 현재를 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현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그리고 미래는 점점 현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검증을 해. 그래서 미래의 추세를 봐. 그걸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이 중요한 거야. 개념적으로만 중요해. 미적분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미적분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돼. 과거를 적분해서 미래를 미분하고 그래서 현재를 사는 거라고. 그게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미리 살면서 현재를 살 수 있는 트릭이야. 믿거나 말거나. 앞으로도 피파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릴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이제 귀찮아. 이미 3,000개가 넘는 영상에서 주저거렸는데 그걸 다 다시 올릴 수는 없고, 가끔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저도 그 3,000개의 영상이 저한테는 raw 파일들인 거고, 거기서 헤드룸이 있으니까 많잖아. 양이 양이 많고 내용도 많고, 그걸 가끔 로스리스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정제를 해서 압축을 해서 들려드릴 수는 있는데 여전히 좀 많죠. 이제 그걸 짜증 안 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건 피파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파를 많이 피파 보고 거들어 달라고 할게요. 준비하셔. 준비해야 돼. 준비 안 하면 힘들 거야.